결혼 4년 차를 맞은 35살의 민준과 34살의 수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직 자녀 계획은 미뤄둔 상태였지만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주말이면 가끔 외식을 즐기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갈등 없이 잔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고 수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았고 주중엔 서로의 일정을 깊이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게 이들 부부만의 방식이었죠. 민주는 원래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도 특별히 캐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수지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가 종종 있었고 민주는 그런 아내의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서로에게 숨막히는 통제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개인의 시간을 보장하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역시 민준이 주말에 혼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대학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가 4년간 큰 문제 없이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주는 수진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문자나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챙겨 들어가곤 했죠. 민준이 무심코 수진 옆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거나 각도를 틀어버리는 행동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업무나 친구들과의 대화겠거니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의심은 독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란 듯 황급히 통화를 끊었죠. 민준이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을 때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회사 동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표정엔 어색함이 역력했고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몰아붙이는 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고 혹시나 하는 의심이 기우이길 바랐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수지는 평소와 다르게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민준이 보기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사람. 특유의 들뜬 기운이 수진의 몸짓에서 느껴졌죠. 토요일 아침 수진은 민준에게 오늘 대학 동기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며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제안했고 다들 시간이 맞아서 급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어요. 숙박은 없고 근교로 드라이브 갔다가 저녁 전에 돌아올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친구들 얼굴도 볼 겸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는 말도 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했지만 속으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이라면
보통 며칠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갑자기 당일치기 여행이 성사된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게다가 수지는 평소 즉흥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라 여행을 간다면 최소 일주일 전엔 짐을 챙기고 일정을 확인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수지는 마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처럼 가벼운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지갑과 휴대폰 정도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여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소한 차림이었죠. 수지는 거울 앞에서 가볍게 화장을 고치며 민준에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쯤이면 8시나 9시쯤 될 거라며 늦지 않게 들어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민준은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가슴 한쪽을 짓눌렀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현관문을 나섰고 민준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고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선 후 민준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쯤이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주말 아침엔 수진과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거나 집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텅 빈 집 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민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결국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때우고 소파로 돌아왔죠.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벼운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나간 모습.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화장 현관문을 나서며 보였던 묘하게 들뜬 표정까지 모든 게 민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라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평소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베란다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오후 1시가 됐죠. 수지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목적지에 도착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을까요? 민주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주는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책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민주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골 카페에 도착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요즘 읽고 있던 소설책을 꺼냈지만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죠.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이었어요. 수진이 말한 대로라면 8시나 9시쯤 돌아올 텐데 아직 4대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정도를 보낸 후
민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민주는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30분쯤 됐습니다. 수진이 말한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민주는 거실로 나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수진의 모습은 아침에 나갈 때보다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들뜬 기운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어요. 볼은 약간 상기돼 있었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다녀온 후에 피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오히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여행 재미있었냐고 묻자 수지는 짧게 응하고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피곤하다며 씻고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수진의 태도가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수진은 곧장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편함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기우이길 바라면서요. 샤워를 마친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린 채 편한 집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온 수지는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준은 무심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샤워 후의 수진은 언제나 촉촉한 피부에 은은한 샴푸 향기를 풍기며 편안해 보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곧 수진의 손으로 향했어요. 왼손 약지에 낯선 반지가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그 반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톤의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 새로운 거였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반지 새로 산 거냐고요. 수지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아, 이거 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늘 여행 갔다가 기념품 가게에서 샀다고 했어요. 디자인이 예뻐서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설명이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는 평소 액세서리를 즉흥적으로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반지 같은 경우엔 신중하게 고민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본 후에야 구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 여행지에서 충동 구매를 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죠. 민주는 반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반지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보였어요. 저렴한 기념품 같지 않고 제법 신경 써서 만든 제품 같았습니다. 표면에 섬세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각인도 있었죠. 민준이 어디서 샀냐고 물었을 때 수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며 그냥 지나가다 들른 가게였다고 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발견해서 같이 구경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수진의 설명이 왠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은 주제를 바꾸려는 듯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그냥 집에 있다가 카페에 잠깐 다녀왔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은 심심했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죠. 수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지, 누구랑 같이 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수지는 피곤한지 하품을 하며 일찍 자야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운전도 하고 많이 걸어 다녀서 다리가 아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평소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면 어깨와 허리가 뻐근하다며 파스를 붙이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리가 아프다고 했죠. 이건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많이 걸어 다닌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일치기 드라이브 여행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이 걸었을까요? 민준의 머릿속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진에게 푹 쉬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에게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곧 들어올 거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수진이 침실로 들어간 후 민준은 거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갑자기 잡힌 당일치기 여행, 간소한 차림새에 돌아왔을 때의 들뜬 표정, 그리고 왼손에 끼워진 낯선 반지까지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 끼고 있던 반지와 비슷한 디자인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어떤 브랜드 제품인지 얼마짜리인지 궁금했을 뿐이죠. 검색창에 실버 반지, 심플한 디자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몇 분간 스크롤을 내리던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수진이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발견한 겁니다. 제품 설명을 읽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반지는 커플 반지였던 거예요. 남녀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이었고 단품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 그것도 남녀 커플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커플링 추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특별한 선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았죠. 15만 원대의 제법. 고급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충동 구매할 만한 기념품이 절대 아니었어요. 민주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수진이 끼고 있는 반지가 커플링이라면 짝이 되는 남자용 반지는 누가 끼고 있는 걸까요? 민주는 제품 설명을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여성용은 가늘고 섬세한 디자인이고 남성용은 조금 더 폭이 넓고 굵은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반지 안쪽에 있던 작은 각인을 떠올렸죠. 그게 혹시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문구는 아니었을까요? 민주는 당장 침실로 달려가서 수진을 깨워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실을 숨길 기회만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검색을 더 이어갔습니다. 해당 반지를 판매하는 매장 위치를 찾아봤어요. 서울 시내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한 근교 여행지에는 매장이 없었죠. 그렇다면 수진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서울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일까요?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당일치기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수진은
오늘 하루 종일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과 커플링을 맞춘 걸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수진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대략 석 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은 스마트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죠. 회사 야근이라고 했지만 정작 피곤한 기색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았고 민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건 아닐까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변화를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회피했던 건 아닐까요? 민주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수진의 반지를 바라봤어요. 수진은 자기 전에 반지를 빼서 협탁에 올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반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세한 각인이 보였어요.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알파벳 몇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반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수진과 그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죠. 민주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당일치기 여행, 간소한 차림 돌아왔을 때의 들뜬 모습 그리고 커플 반지까지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주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오늘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해 볼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생활비 관리를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하면 수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4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건지도 확실치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수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앱에 로그인했어요.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만든 공동 계좌 카드였고 두 사람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며
매월 말 함께 정산하곤 했습니다. 민주는 지난 토요일 날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가던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여행을 떠났다던 그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호텔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은 28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해당 호텔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중급 호텔이었어요. 객실 타입을 확인해 보니 28만 원은 디럭스룸 주말 당일 사용 요금과 일치했습니다. 당일치기 근교 여행이라던 수진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던 거예요. 수진은 서울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민주는 계속해서 카드 내역을 살폈습니다. 오후 1시쯤엔 같은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8만 7천 원 정도의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거였죠. 두 사람 분량치고는 꽤 비싼 금액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니 당연히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엔 근처 카페에서 15,000원가량의 결제가 있었고 저녁 7시쯤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3만 원 정도의 저녁 식사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장소가 강남 일대에 집중돼 있었어요. 수지는 하루 종일 그 근처에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겁니다. 8시 반쯤 집에 돌아왔으니 저녁 식사 후 바로 귀가한 거였죠. 민주는 더 자세히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내역 중 일부는 수진의 카드가 아닌 다른 명의로 결제된 게 보였습니다. 공동 카드 앱에서는 같은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의 사용 내역도 함께 보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진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된 결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재현이라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민주는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직장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수진이 다니는 마케팅 에이전시의 홈페이지와 관련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검색한 끝에 민주는 김재현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어요. 수진의 회사와 거래하는 외부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경력도 제법 화려했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김재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바로 이 사람이 수진과 함께 호텔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수진은 김재현이라는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토요일에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당일치기 여행은 그걸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커플 반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민주는 카드 내역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과 레스토랑 영수증, 카페 결제 내역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김재현의 프로필 사진과 경력 정보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주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진과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침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씻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끄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수진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주말 아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죠.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어제 여행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고 수지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준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짓말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주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지는 오늘 집에서 쉬면서 밀린 빨래나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자신도 집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에게는 밀린 업무 서류를 정리한다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김재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함이었죠. 민주는 김재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 공개 계정이었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주로 업무 관련 내용과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쯤부터 감성적인 글귀들이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관한 짧은 시구들이나 의미심장한 문구들이었죠. 특정인을 태그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듯한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김재현의 과거 게시물들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쯤의 사진들을 보니 회사 행사나 세미나 관련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민주는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업계 세미나 단체 사진이었는데 수진과 김재현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둘 사이의 거리가 꽤 가까워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짧은 코멘트만 달려 있었어요. 민주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업무상 만남을 계기로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죠. 민주는 수진의 최근 몇 달간 스케줄을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수진이 저녁 회식이나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늦게 귀가한 날이 유독 많았어요. 그때마다 민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회사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중 상당수가 김재현과의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공식적인 업무 미팅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도 의심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니까요. 민주는 그 교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모든 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수진과 김재현의 카드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사용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10번도 넘게 발견됐죠. 주로 평일 저녁 시간대였고 강남이나 여의도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가 많았습니다. 금액대도 상당했어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무 미팅 수준을 넘어서는 거였죠. 분명히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목요일 저녁이 유독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두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이 겹쳤어요. 민주는 수진이 목요일마다 거래처 정기 미팅이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마다 늦게 귀가했고
민주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죠. 목요일이 두 사람만의 정기적인 만남의 날이었던 겁니다. 민주는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김재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 그의 학력과 경력을 파악했어요. 김재현은 서울 소재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업계에서 7년 정도 일한 경력자였습니다. 현재는 중견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죠. 나이는 32살로 수진보다 2살 어렸습니다. 민주는 김재현의 인맥도 확인했어요. 페이스북 친구 목록엔 수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 친구 추가가 된 것으로 보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게 틀림없었어요. 민주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선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수진을 직접 추궁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커플 반지와 카드 내역, 그리고 김재현이라는 인물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수진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진실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증거 자료들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언제든 꺼내 보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진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이제는 진실을 직접 듣는 게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민주는 수진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수진은 무슨 일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수진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먼저 커플 반지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수진이 토요일 여행에서 사왔다던 그 반지가 사실은 커플링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품을 검색해봤고 남녀 세트로만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강남 호텔 결제 내역, 레스토랑과 카페 영수증들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일치기 근교 여행이라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이름을 꺼냈어요. 수진과 함께 호텔에 있었던 남자 진한석, 달간 수진과 정기적으로 만나온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민주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인정하냐고, 김재현과 불륜관계였냐고요.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고 자주 미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현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대화가 잘 통했다는 말도 덧붙였죠. 민준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김재현에게서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민준을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니라며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고요. 그렇다면 석 달 동안 매주 만나고 호텔에 가고 커플 반지까지 맞춘 게 일시적인 감정이란 말인가요? 민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목요일마다 정기 미팅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게 모두 김재현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수진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모습이 민준에겐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후회처럼 보였거든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들어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죠. 당분간 따로 살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잘해보자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수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만 들었죠. 민주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며 김재현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거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민주는 4년간 함께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수진을 사랑했고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변호사를 만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주는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고 오후 2시에 미팅이 잡혔어요. 민주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챙겼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김재현의 신상 정보, 커플 반지 사진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민주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조언했어요. 특히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결제 기록은 불륜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김재현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했어요. 김재현은 당황한 듯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죠. 하지만 민준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민주는 김재현의 회사 인사팀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직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난처해하며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죠. 민주는 김재현이 직장에서도 타격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수진의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불륜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고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로 번진 겁니다. 수진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냈다고 했죠.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받는 고통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4년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김재현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준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김재현에게도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석 달 앞둔 상태였는데 상간자 소송 소식을 듣고 약혼자가 파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김재현의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죠. 김재현은 민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후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려 했지만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에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됐어요. 수진의 변호사도 합의를 권유했고 결국 수진은 최소한의 재산만 받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김재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죠. 김재현은 항소를 고려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국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을 마주쳤어요. 초췌해진 수진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죠. 석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수진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았죠. 김재현 역시 광고업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2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각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일에만 집중하며 지냈죠.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민주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며 문득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설렘으로 가득했던 연애 시절. 행복했던 신혼초 모든 게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단순한 당일치기 여행이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된 의심이 결국 2 사람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죠. 수진의 왼손에 끼워져 있던 커플. 반지가 모든 진실을 드러낸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배신의 증거였고 신뢰의 파괴였으며 2 가정을 무너뜨린 상징이었어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로 했어요.